경찰이 아무 때나 내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범죄 사실들이 발견될 여지가 많겠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를 하는 건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카찰제 영상에서 특정 범죄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로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포렌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인의 입장에서 압수수색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되게 떨리고 무섭거든요. 실제로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우르르 내 집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 쫄아서 경찰이 일단 요청하면 내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압수수색 전인 경우 아니면 압수수색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이 가져온 영장의 내용을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압수할 물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영장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장 원본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지만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압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도 대부분의 수사는 영장에 맞추어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간혹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포렌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불안할 것 같거든요. 이게 복구가 정말 되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신경이 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NTJ. 역시 T.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손 놓고 있어라, 이런 게 아니라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진행되기 전에 언제든지 철회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던 증거들 수사기관에서 어떤 것을 찾아냈을까 당연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 증거 수집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영장의 범위에 맞게 적법하게 증거 수집이 된 것인지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변호사들도 형사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 아니면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을 알아야 잘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포렌식이라고 불리는 이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포렌식 절차는 크게 분류하면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핸드폰을 제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이걸 포렌식하는 단계, 포렌식한 전체 파일에서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하는 과정, 그 다음이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 이렇게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전체 자료 중에서 이것이 관련된 자료냐 아니냐를 하나하나씩 대조해 본 다음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수사기록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내 범죄가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빠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관련된 증거라는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가 없거나 아니면 포렌식 참관을 포기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경찰이 아무 때나 내 핸드폰을 열어보고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범죄 사실들이 발견될 여지가 많겠죠. 그리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도 경찰에서 야, 이거 너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완전하게 경찰한테 맡겨버린다, 이렇게 되면 훨씬 위험해지는 것이고, 변호사와 함께 나도 포렌식 절차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위험성을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수사관이 예, 그럼 이거 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빼드리고 그런 건 전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수사관이 추가 선별하는 부분을 옆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 이거를 줄여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변호사의 실력과 노하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포렌식의 과정 중에 본인 혐의와 좀 관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판에 가서
이 증거가 위법하다라고 싸우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신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계속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준항고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경찰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 가기 전에 먼저 이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과정이죠. 결국은 인용이 되게 되면 압수 처분이 취소가 되거든요.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증거를 재판에서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포렌식, 특히 선별 절차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 조사 과정까지 변호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늦어도 언제까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빠를수록 좋은데요. 그렇지만 각자 처하신 상황은 아마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늦어도 선별 절차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이 일단 되고 나면 이 부분이 언제든지 증거로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선별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나는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B, C, D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별 절차 전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